어느덧 결혼 생활 5년 차다. 남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지난 5년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작은 나룻배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시간이었다. 아내인 지수와 나는 대학 동기로 만나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지수는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때로는 내가 예민하게 굴거나 일 때문에 날이 서 있을 때조차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내 마음을 다독여주곤 했다. 나는 그런 지수를 온전히 믿었고 우리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적어도 그날 서랍 속의 낯선 물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번 주말은 우리 부부에게 꽤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다. 지수의 직장 동료들이자 나와도 꽤 친분이 있는 후배들과 함께 교회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부쩍 가까워진 후배 민준이가 캠핑 장비 세팅을 도맡겠다고 나섰다. 나는 민준을 꽤 신뢰했다. 예의 바르고 싹싹한 성격에 무엇보다 우리 부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기 때문이다. 지수 역시 민준과 함께 있으면 밝게 웃곤 했다. 아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게도 큰 기쁨이었다. 자기야, 이번 캠핑 가면 민준 씨가 준비하는 고기 맛이 아주 기대되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여행짐을 챙기던 내 말에 지수가 주방에서 돌아보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게, 민준 씨가 워낙 꼼꼼하잖아. 당신도 가서 푹 쉬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 지수의 다정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내 마음을 녹였다. 나는 잠시 일을 멈추고 지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단정한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저토록 평온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를 속일 리는 없었다. 우리의 5년은 그만큼 단단하고 견고했다. 나는 다시 짐가방으로 시선을 돌리며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짐을 정리하던 중 옷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굴러떨어졌다. 평소 지수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칸이었다. 어설프게 닫혀있던 서랍 틈으로 무언가 삐져나온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멈칫했다. 그것은 지수의 물건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낯설고 투박한 재질의 작은 상자였다. 단순히 귀중품을 보관하는 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비밀스럽고 은밀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수는 평소 자신의 물건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었고 이렇게 구석진 곳에 무언가를 숨겨두는 법이 없었다. 호기심보다는 어떤 서늘한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손을 뻗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뚜껑을 여는 순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5년간의 견고한 신뢰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캠핑을 앞둔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밖에서 지수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상자를 등 뒤로 숨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기야,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투명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방금 내 손끝에 닿았던 그 차갑고 기묘한 상자의 감촉이 지금 내 앞에 이 여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쥔 채 애써 태어난 척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우리 주말 캠핑의 서막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5년의 결혼 생활에 묘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였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나를 향한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낯선 공기를 나는 아주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퇴근 시간이 부쩍 늦어졌다. 잦은 야근이라며 덤덤하게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출렁거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그녀의 스마트폰이었다. 습관처럼 식탁 위에 올려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어디를 가든 항상 챙겼고 화면은 늘 바닥을 향해 놓여 있었다. 벨소리는커녕 진동조차 울리지 않게 해둔 상태였다. 한 번은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반짝였는데 액정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녀가 욕실 문을 열고 나와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그녀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나는 아내를 깊이 신뢰한다. 하지만 그 신뢰라는 단단한 성벽 아래로 서늘한 의심의 지하수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후배 녀석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게 변했다.
평소에도 살갑게 굴던 녀석이 최근 들어 부쩍 내 주말 일정을 캐묻기 시작했다. 선배님, 이번 주말에 다들 가기로 한 캠핑 진짜 가시는 거죠? 혹시 시간 바뀌거나 취소될 일은 없는 거죠? 같은 질문을 벌써 3번이나 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나를 챙겨주는 선배의 안부를 묻는 줄로만 알았는데 반복되는 질문에는 집요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내 부재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처럼.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확답을 해주었지만 녀석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왠지 모를 불쾌감을 자아냈다.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주말 캠핑을 앞두고 나는 묘한 긴장감 속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아내의 거짓말 같은 정적과 후배의 기이한 관심이 한데 뒤섞여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해도 심장은 자꾸만 쿵쾅거리며 불길한 예감을 경고했다. 금요일 아침 회의 자료를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야 하는 날이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다소 무거웠다. 그런데 차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조수석 쪽 앞바퀴가 푹 꺼져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에 찔린 듯한 구멍이 선명했다. 누군가 고의로 낸 상처였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카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견인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나는 결국 차를 두고 급히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출근길의 도로는 정체되어 있었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나는 다가올 캠핑을 생각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안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앞쪽 갓길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세단에서 누군가 내리고 있었다. 아내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결코 타지 않을 법한 고급 세단의 조수석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차 문을 닫아주는 운전석 쪽을 돌아보며 나는 평생 처음 보는 묘하게 들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며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후배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택시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찰나 나는 고개를 숙이며 숨을 멈췄다. 온몸의 혈액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이제껏 믿어왔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내의 휴대폰이 무음으로 바뀐 이후 우리 집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분명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에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민해서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어도 본능은 이미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퇴근길이 길게 느껴졌다. 아내의 차를 타고 마트를 다녀왔던 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무의식적으로 조수석 앞 수납함을 열었다가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굴러다니는 영수증 몇 장이 보였는데 무심코 집어든 그 종이에는 내가 전혀 본 적 없는 물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브랜드 면도기와 고급 원두 커피. 우리 집에서는 쓰지 않는 브랜드였고 무엇보다 아내는 면도를 하지 않으며 커피를 즐기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차로 돌아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얼굴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영수증을 슬쩍 내밀었다. 이거 오늘 마트 다녀온 거야? 면도기랑 커피는 왜 산 거지?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건조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번에 이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대신 좀 사다 준 거야. 부탁을 거절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녀의 설명은 지나치게 완벽했다.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내 질문이 사소하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 모습이 어쩐지 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아내의 거짓말은 침착하고 정교해서 듣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속이 좁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지만 의구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후배 녀석이 틈만 나면 이번 주말 캠핑에 대해 묻던 그 집요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져 침대 아래로 떨어진 휴대폰을 찾으려 손을 뻗었다. 침대 밑 틈새로 손을 깊숙이 밀어 넣었을 때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손끝에 걸렸다. 먼지 쌓인 그 물건을 꺼내어 조명 아래 비춰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은색 지포 라이터였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아주 선명하게 후배 녀석의 이름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다.
우리 집 안방 침대 및 가장 은밀한 곳에 다른 남자의 흔적이 떨어져 있었다. 아내의 설명은 산산조각 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신뢰는 무너졌고 이제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아내의 설명은 지나치게 완벽했다. 동료를 위해 대신 산 물건들이라는 그럴듯한 변명,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쌓아온 그녀에 대한 견고한 신뢰는 마치 물먹은 종이처럼 서서히 흐물거리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 곁에 있는 아내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 태블릿 PC를 둔 채 씻으러 들어갔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기기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이 나를 그 앞으로 데려다 놓았다. 화면은 잠겨있지 않았다. 사소한 습관까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내 오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올까봐, 아니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심장이 조여들었다. 메신저 앱을 켰다. 가장 위에 고정된 대화창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낯간지러운 애정 표현, 은밀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갔던 장소들에 대한 기록들, 숨이 턱 막혔다. 내가 그토록 아내를 신뢰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차가운 것은 공포였다. 나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과거의 대화들을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되었다. 하지만 사진 파일들을 넘기던 중 나는 멈춰섰다. 아내가 찍힌 사진들 속에서 상대방 남자는 교묘하게 얼굴이 가려져 있거나 카메라 각도 밖으로 비껴나 있었다. 마치 나를 농락이라도 하듯 그 남자의 정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누구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지? 뇌리를 스치는 후배의 얼굴을 억지로 밀어내며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확증이 필요했다. 아니, 확증이 없더라도 이미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거실 조명 아래서 태블릿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 상단에 알림이 떴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익숙지 않은 번호였다. 나는 홀린 듯 알림을 눌렀다. 첨부된 이미지가 서서히 화면에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아내가 있었다. 우리 부부가 결혼기념일마다 찾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단골 레스토랑의 익숙한 테이블.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진의 구도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이 고요한 거실까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사진 아래로 짤막한 메시지 하나가 덧붙어 있었다.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오늘 밤은 조금 더 특별할 거야. 등 뒤에서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기를 머금은 아내의 발소리가 거실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태블릿을 원래 자리로 밀어넣고 몸을 돌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아내가 거실로 나오며 특유의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여보, 안 자고 뭐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그녀의 다정한 말투가 지금은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만들어 보였다. 입안이 바짝 말라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내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이 닿은 곳마다 불에 댄 듯 뜨거웠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과연 내가 이 연극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 연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진 속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잠들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의 평온한 잠이란 영영 사라져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식탁 위로 차가운 조명이 내려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지만 나는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아내를 응시했다. 태블릿 속의 그 은밀한 대화들을 떠올리자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참아왔던 의심과 확신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아내 앞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들의 대화 일부가 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설명 좀 해봐. 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건조했다. 아내는 태블릿을 한번 훑어보더니 전혀 당황하지 않은 기색으로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사생활을 맘대로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거야?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아내의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어깨는 누가 봐도 억울함에 사무친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의 그 근거 없는 망상과 집착을 견뎌야 해? 사람을 의처증 환자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나 너무 무서워.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능숙한 연기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는데도 그녀는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후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후배는 서둘러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형수님께서 울고 계신 것 같은데. 후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눈빛에는 형을 위하는 다정함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기만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형수님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형수님 정말 일밖에 모르는 분이신데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요즘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죠. 그는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나를 집 밖으로 유도했다. 후배의 가식적인 위로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겉옷을 챙겨 들었다. 그래, 이대로 여기서 실랑이 해봤자 나만 미친놈이 될 뿐이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래, 잠시 나갔다 올게. 알아서들 해. 나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현관문 밖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나는 다시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다. 덜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당장이라도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었다.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내는 울음을 그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후배는 아내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아내의 목 근처를 향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후배가 아내의 흰 블라우스 깃에 묻은 붉은색 자국을 능숙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조금 전까지 나와 대치하던 아내의 옷깃에 묻어있던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었다. 내 집, 우리 부엌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나의 신뢰가, 나의 5년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내와 후배의 연기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척해야 했다. 그들의 치밀한 위선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아내는 내 의심을 편집증 환자의 망상으로 몰아갔고 내 친한 후배였던 놈은 그런 나를 안타깝다는 듯 어깨를 다독였다.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아내의 가짜 울음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남아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들의 완벽한 연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실체를 찾아내야만 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아내가 평소 무심코 켜두곤 했던 태블릿과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 평범한 풍경사진, 몇 번의 여행 기록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백업 폴더의 가장 깊은 곳, 날짜별로 정교하게 분류된 히든 폴더를 찾아내 클릭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화면에 뜬 사진들은 내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곳에는 6개월 전부터 우리 집 거실에서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다. 내가 야근으로 집을 비우거나 출장을 갔던 날들, 아내와 후배는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익숙한 우리 집 거실이 그들의 밀실이었다니.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지금껏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아내는 비웃고 있었고 후배는 내 가정을 비하하는 듯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폴더를 넘길수록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사진 속 대화창 캡처와 메모장 파일들이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후배놈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내 주변을 맴돌며 우리 부부의 틈을 노렸고 아내와 함께 내 자산을 분할하고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나를 멍청한 현금 인출기라 칭하며 조롱했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5년의 시간을 철저히 비즈니스로 치부했다. 사진 속 아내는 마치 승전보를 기다리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해 보였다. 거실 조명 아래 내가 정성껏 골랐던 가구들 사이에서 그들은 나를 향한 악의적인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이번 주 캠핑 가서 제대로 끝내자. 후배가 보낸 메시지였다. 도대체 무엇을 끝내겠다는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곳에는 법률 자문이라도 받은 듯 나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우고
끝내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여 이혼소송에서 모든 재산을 독점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적혀 있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믿었는데 모니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내 아내와 내 형제 같았던 후배가 짠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이미 가정폭력범이라는 멍해를 쓰고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내가 아내의 팔을 억지로 잡으려 했던 어설픈 동작을 가리키며 어떻게 하면 더 극적으로 상처를 위장할지 토론하고 있었다. 아내가 후배에게 보내는 비웃음 섞인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번 주말 그 사람이 조금만 화를 내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모든 증거는 준비됐어. 넌 그저 옆에서 증인만 서주면 돼. 그들의 계획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치밀했다. 나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 가정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덫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지난 5년의 추억은 모두 썩은 오물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는 저들이 쳐놓은 그 지옥 같은 덫 위에서 과연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찢어버려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모니터 하단에 숨겨진 또 다른 영상 폴더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영상 속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또 다른 음모가 담겨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쥔 채 얼어붙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회사 게시판과 메신저방에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내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횡령과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었다. 출처는 불분명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 캡처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 꽂혔다. 그 중심에는 후배가 있었다. 녀석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배가 요즘 가정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더니 결국 업무까지 손을 놓은 것 같다며 걱정하는 척 내 평판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그 가면 쓴 얼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더 지독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테이블 위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내가 회사 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흥비에 탕진한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된 내역서와 이름 모를 여자와 주고받은 듯한 조작된 메시지들이 있었다. 내가 아는 한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다. 당신 회사에서도 평판 바닥이라며 이제 직장도 잃고 빚만 남을 텐데 내 명의로 된 이 집까지 당신 문제 때문에 날릴 수는 없어. 재산 분할? 그건 당신이 회사에 저지른 횡령건을 회사 측에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포기해. 그녀는 마치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아는 아내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나의 파멸을 즐기고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가로채려는 이중적인 타인만이 서 있었다. 후배와 아내가 언제부터 이 판을 짰던 걸까? 내 인생 5년이 그들의 치밀한 연극 속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었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려왔지만 꾹 참았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패가 내게도 있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두 사람의 증거들을 꺼내기 전까지는 이 광대를 끝까지 지켜봐야 했다. 다음 날 오전, 회사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상사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정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등 뒤에는 후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아내는 망설임 없이 내 사무실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내 상사와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당신,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붙잡아야겠어? 회사 앞에서 망신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녀는 고의적으로 울먹이는 연기를 하며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후배는 뒤에서 내 어깨를 툭 치며 낮게 속삭였다. 선배, 그냥 깔끔하게 사인하고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그 서류, 이혼 소송장이거든요.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그녀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고 여기서 무릎 꿇리려 작정한 듯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서류를 줍는 대신 주머니에서 내 휴대폰을 꺼내 차분히 클라우드 앱을 열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인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내 심장 박동은 그 정적을 찢어발길 듯 요동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장인어른은 굳은 표정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아내는 평소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옆자리를 지키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 옆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후배의 얼굴을 힐끔 보았다. 저 가식적인 표정 뒤에 숨겨진 탐욕을 아는 건 이제 오직 나뿐이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나는 품 안에서 작은 USB를 꺼내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지난 6개월간 내 집 거실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영상들과 그들이 주고받았던 노골적인 대화 녹취록이 하나둘씩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머니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장인 어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장인 어른의 호통이 터져나왔다. 화면 속에서 아내와 후배는 내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비웃으며 논의하고 있었다. 아내는 화면 속 자신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후배가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다 형수님이 시킨 짓입니다. 전 그저 형수님이 유혹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형수님이 형 재산을 정리하고 저와 새 출발하자고 몇 번이나 설득했다고요. 저는 그저 그 가스라이팅에 당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후배의 배신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놈의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아내는 분노하는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더니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중앙으로 던졌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오빠, 그 영상이랑 녹음 파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내가 꺼낸 서류를 확인한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5년 전 결혼 직전에 작성했던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어야 할 비밀 유언장과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한 사본이었다. 그 서류가 공개되는 순간 멸망하는 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였다. 아내는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걸 공개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자, 이제 누가 진짜로 무너질까? 길고 길었던 진흙탕 싸움은 허무할 정도로 잔인한 결말을 맺었다. 이혼 소송은 서로의 밑바닥을 끝까지 긁어내는 과정이었다. 나는 아내와 후배가 6개월 동안 공모해 내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렸던 증거들을 법정에 쏟아부었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며 추잡한 본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더 냉정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은 재산 분할의 핵심이었던 부동산과 예금 계좌가 모두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가압류되는 것이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결과야? 법원 로비를 나서며 마주친 아내의 얼굴은 예전에 그 차분하고 다정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도끼가 가득 찬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해 혐오를 쏟아내고 있었다. 후배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배신을 선택한 쥐새끼 같은 존재였다. 결국 우리는 둘 다 승자 없이 패자가 되었다. 그녀는 나를 파멸시키려 했고 나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무너진 신뢰, 그리고 타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기억들 뿐이었다. 나는 짐을 챙겨 낡은 오피스텔로 옮겼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나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아내와 후배가 거실에서 나누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차분하고 관찰력이 좋았던 나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 왜 그토록 그녀를 깊이 신뢰했던 걸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의문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다.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졌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먼저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나의 일상은 정교하게 짜인 감옥이 되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나를 편안하게 했지만 때로는 미치도록 외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요하고도 차가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편함에 익명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도 없는 하얀 봉투 속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법원 로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치하던 그 순간 카메라 앵글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후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울 때
그들은 정말로 파멸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법적 분쟁과 재산 몰수조차 그들이 계획한 거대한 판의 일부였을까? 그들의 눈빛은 후회나 분노가 아닌 무언가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자의 여유처럼 느껴졌다. 나는 복수를 완성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나는 그들이 설계한 마지막 단계의 피해자가 되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든 것인지도 모른다. 내 손에 든 사진 속 그들의 미소는 왜 이렇게나 선명하게 나를 비웃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겪은 이 지옥은 진정한 끝일까?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또 다른 시나리오일까? 의심의 뿌리가 다시금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